TLS 프로토콜에 대해서, 즉 웹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보안. TLS 프로토콜은 아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호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서비스, 어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다 TL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LS는 웹에서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키 확립을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키 확립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고받는 데이터를 인증 암호화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특정 종류의 알고리즘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브라우저는 종류가 많겠죠. 그리고 그 브라우저마다 무조건 모든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들도 방법에 따라서는 다양한 알고리즘 구현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구현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암호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가 협상을 통해 사용할 알고리즘을 결정한 후에 실제 프로토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협상에서 결정한 알고리즘 집합을 사이퍼 수트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TLS 프로토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핸드쉐이크 프로토콜과 레코드 프로토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 되겠고, 레코드 프로토콜이 확립된 이후 데이터를 인증 암호화해서 교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도 아까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RSA 버전이 있고 DPL만 버전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지면, 자, TLS는 현재 1.3이 가장 최신 표준입니다. 1.2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클라이언트 헬로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서버 서티피케이션이 옵니다. 서버의 공개키 인증서가 온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션이 갈 수 있는데, 요거는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는,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는 이 서버에서 보낸 그 공개 키를 이용해서 얘가 랜덤 키를 보통 생성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DPL만 하니까 좀 달라지는데, 옛날 그 기본적인 RSA 방식에서는 A가 랜덤한 키를 생성을 해서 그 키로 이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해서 B에게 전달해 주면, 그 다음에 그 키가 어떤 마스터 키가 돼서 필요한 키들을 생성해 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인증 암호화를 이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RSA, 여기에 플러스 KB가 들어있겠죠. 이 인증서에. 그러면 앨리스는, 그 브라우저는 이 인증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확인할 때에는 보통 브라우저에 포함되어 있는 공인 인증서들, 아니면 공인 인증서라기보다는 그 인증기관 인증서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뭐 베리사인 것 등등. 그걸 이용해서 요 뭐 구글 것이 오면 구글 것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확인이 되면 세션 키를 생성을 해서 플러스 KB로 요 브라우저의 공개 키로 암호해서 주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KA 부분은 안 하겠죠. 별로. 만약 안 할 것이고요.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안 쓰면.
안 할 부분이 되겠고, message to, message 3에서 KAB라는 키를 또 만들어서 그 키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키 확인을 하고 키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궁극에는 KAB는 요 난스 두 개 값하고 요 키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뭐 키 동의 방식처럼 생각되지만 결국은 얘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밀 정보가 아니니까. 단지 요런 정보들 넣어서 요 키가 어떤 고정된 키가 한쪽에서만 홀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지 시퀀스 1, 시퀀스 2를 보면 이제 요거 빠지면 요 두 개가 빠지면 이제 난스와 난스들하고 요거의 해시 값을 소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키 확인하는 방식. 자, 기존까지 받았던 메시지들을 해시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은 이제 요건 RSA 버전인데 요 RSA 버전은 클라이언트가 PMS 요 키를 요게 이제 마스터 키가 되고요. 요게 프리 마스터 키가 되는데 프리 마스터 키를 클라이언트가 랜덤하게 생성한다. 인증은 인증서를 이용하며 상호 인증이 가능하지만 보통 서버만 인증한다. 총 4개 키를 확립하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4개 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각각 2개인데 뭐냐? 암호화형 맥용입니다. 근데 1.2까지는 우리가 인증 암호하면은 인크립된 맥 방식을 사용하는데 TLS 2.2까지는 맥된 인크립트 방식을 써왔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TLS 2.3 2018년도에 제정됐고요. 전방의 안전성이 의무화돼서 RSA 버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 DPL만 키 동의 방식을 씁니다. GA 주고 GB 주는 이 방법을 쓰고요. 이 GA와 GB 주는 방법을 는 그냥 하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Man in the middle attack 이 문제가 있어서 시그마와 유사하게 이런 방식을 씁니다. 시그마 유사하게 이런 방식을 씁니다. 서버는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얘는 이제 사인을 안 하고 맥 값으로 그거 값들을 인증하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부터는 맥된 인크립트 방식이 아니라 인크립된 맥 형태로 인증 암호 사용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 램 보안입니다. 그래서 무선 램 보안은 뭘 말하냐면 무선 AP와 무선 장치 간 보안을 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집에서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등등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무선 AP와 무선 장치 간 보안은 보통 이제 집에서 쓰는 경우에는 그 무선 AP에 패스워드를 등록해 놓습니다. 패스워드. 그리고 이 모바일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요 AP랑 통신하려면 여기에다가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죠.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패스워드가 같아야 되고요. 그럼 이 패스워드부터 뭘 만드냐면 키를 만들어내요. 얘도 키를 만들어내고 요 키를 이용해서 서로 상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상호 인증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코리아텍 AP가 있죠. 코리아텍 AP가 있는데 이거는 요 AP와 요 단말 간에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무선 AP가 있고 이 안에 이 네트워크 안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은 이렇게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면 얘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 AS가 확인을 해주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요 파트에 설명드리는 부분은 요건 아니고 집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뭐 커피숍을 가든 그러면 그 커피숍에 이제 무선 AP가 있고 이제 물어보죠. 아니면 적혀 있죠. 여기에 뭐 패스워드가 1, 2, 3, 4, 5, 6, 7, 8이다. 그럼 나는 내 노트북에 1, 2, 3, 4, 5, 6, 7, 8 써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 말하는 무선 램 보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치를 지원해야 되고요. 암호 알고리즘 협상은 무겁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냥 고정을 해서 쓰고요. 속도와 성능 측면에서 대칭 알고리즘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꼭 대칭 암호 알고리즘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처음 나온 프로토콜이 웹입니다. 웹. Wired Equivalence Privacy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RC4라고 하는 스트림 암호 방식을 썼어요. 스트림 암호 방식은 기본적으로 XOR에서 암호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XOR에서 암호하는 방식은 투타임 패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키로 두 번 암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 메시지와 키를 XOR에서 암호하는데 이 키가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키와 IB라는 값을 써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키 스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도 랜덤 함수에 키와 IB를 입력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값하고 메시지를 XOR하게 된다. 그런데 이 키는 안 변해요. 이 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패스워드로부터 만들어진 키입니다. 패스워드 키를 만들 때의 문제점은 구장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장 가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냥 패스워드부터 키를 만들어낸다. 대칭 키를. 그러면 바뀌는 부분은 뭐예요? IB만 바뀝니다. IB만 바뀌는데 여기 보시면 IB가 몇 비트예요? 되게 짧아요. 24비트. 24비트가 되면은 2의 24승계의 데이터를 암호하면 이제 중복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웬만큼 쓰면 키가 두 번 똑같은 키가 또 쓰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IP 값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요. 2의 24승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요게 범위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다가 제가 얘를 공장 초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초기화도 아니고 파워를 껐다 키기만 하면 이게 0으로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초기 만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만들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으로 되니까 또 똑같은 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것의 문제가 발견이 돼서 얘는 97년도에 표준으로 됐는데 이 표준을 만든 사람들도 참 문제 있긴 있죠. 뭐 좀 만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98년도인가 바로 이제 WPA가 나왔습니다. 근데 WPA는 워낙 WEP가 문제가 돼서 급하게 보완하느라고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좀 시간이 걸려서 WPA2라는 게 나왔고 지금 현재는 이 WPA2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제 나온 것이 지금 2020년이니까 2년 전이죠. WPA3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아니면 집에 계시니까 집에서 이 무선 AP를 쓰면 어떤 암호 방식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요 세팅하는 거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세팅했는지. 그래서 요걸로 했는지 이제 기기가 오래됐으면 WPA3를 지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WPA2는 AS를 씁니다. 이제 RC4를 안 쓰고요. 얘는 스트림 아머인데 블럭 아머로 바꿨어요. 블럭 아머로 바꿨고, 요 AS는 여기처럼 난스 값이 오고 또 난스 값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둘이 K가 있겠죠. 패스워드부터 만든 키예요. PWD로부터 만들어진 키입니다. 그러면 난스 값하고 IB를 안 쓰고 얘도 생성하고 얘도 생성을 해가지고 이 패스워드 키와 사용자가 만든 난스 또 서버가 만든 난스 값을 만들어서 KDF에 넣어서 4개의 키를 만들어냅니다. 4개의 키를 만들어내고요. 그 K3가 아모아 키, K4가 맥 키가 됩니다. 그리고 K2는 키 확인할 때 사용하는 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 확인할 때. 그러니까 이 키를 직접 안 쓰고, 이 키를 직접 안 쓰고, 여기로부터 KDF로 새로 독립적인 키들을 만들어서 이제 K2, K3, K4 쓰고, K1은 특별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PA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WPA3는 AS를 쓰는데 타원 곡선 기반의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을 써요. 이건 뭐냐면은 패스워드 키를 만들면 이 키가 되게 약한 키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패스워드를 추측해서 가능한 키를 모두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WPA3는 이거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9장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SAE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용한 게 요게 요 방식입니다. 요렇게 돼 있을 텐데, Pre-shared key, 요게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한 WPA2. 요 형태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쓰고 있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으로 시그널 프로토콜을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요즘 이슈가 되는 또 제가 입에 담기 싫은 얘기는 있습니다. 그 N번방, 그쵸? N번방 텔레그램. 그래서 이 메신저 보안. 그래서 이 메신저 보안은 엔드-투-엔드 보안, 종단 간 암호화를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초창기 카톡 같은 경우에는 종단 간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단 간 암호화를 아니까 우리가 저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서버에. 왜냐하면은 메신저는 항상 인라인 방식을 써요. 그래서 메시지들이 서버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카톡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사용자들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버시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정당하게 법원에서 아까 범죄에 의심돼서 가져가면 뭐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도 그런 것이 아님에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이나 뭐 이런 경찰에 대한 불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서우니까 또 어떤 정부들이 이렇게 나쁜 정부가 들었으면 이 정부들이
일반 사용자들이나 뭐 정치인들의 이런 카톡 같은 메시지들을 일부러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단간 암호화를 하는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 다 뭐 옮겨가기도 했었죠. 한때는. 근데 뭐 카톡도 이제 그러니까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니까 뭐 다시 이제 되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이제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범죄는 것 수사할 때 이 서버를 압수수색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또 종단간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토콜에 허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텔레그램도 그 프로토콜 자체에 큰 허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프로토콜을 구성하게 되면 실제 그것은 뭐 FBI가 오든 우리나라 국정원이 오든 뭐 검찰이 하든 뭐 그거를 뭐 포렌식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텔레그램 서버 자체를 하는 건 어렵지만 그 데이터들은 어디에 남아 있어요? 우리 핸드폰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 되겠죠. 그럼 이 핸드폰에는 그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서버에서 대화 내용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그 텔레그램 그 어떤 단톡방에 누가 들어갔는지 그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거를 이제 알고 싶은데 텔레그램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아무리 범죄라고 해도 그걸 주기 시작하면 또 어떤 고객들 입장에서 이제 고객한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또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또 국내 여론이 이런 거기에 이제 미치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신저의 보안 프로토콜들은 이제 현재는 다 종단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제공해 줘요. 이 종단간은 이자간을 두로 말합니다. 이자간. 앨리스와 밥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서버를 통해서 가는데 여기서 암호화해서 여기서 푸는 거죠. 여기서 암호하고 여기서 풉니다. 이렇게 되겠고 이 시그널이라는 프로토콜은 왓츠앱이라고 하는 해외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에 시그널이라는 메신저가 있고요. 거기서 사용한 건데 이 시그널 프로토콜은 오픈 소프트웨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로토콜의 상세 내용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어도 신뢰는 상당히 올라가는 거예요. 텔레그램도 텔레그램 홈페이지에 가면 화이트 페이퍼, 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서는 거의 논문 수준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전문가들이 보면 암호 프로토콜 좀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어떤 식으로 메시지들을 암호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것이 얼마 정도 신뢰성이 있는 프로토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그널은 소프트웨어까지 오픈했으니까 얼마나 그 공개된 문서에 공개된 프로토콜을 얼마나 충실하게 소프트웨어를 구현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니까 이 소프트웨어들을 페이스북, 구글 등등에서도 다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도
가져다가 좀 쓰면 좋은데 카톡은 그걸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제가 좀 그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카톡 홈페이지에 가면 예전엔 조금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찾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화이트페이퍼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보안에 대한 인식이 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그거를 화이트페이퍼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고객이든 고객이 원하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오픈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뭐 진짜 그거는 회사의 어떤 자산이라 싫다. 그러면 오픈하지 않아도 좋은데 최소 화이트페이퍼는 제공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기술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제공을 안 하면 더 허점이 있는 프로토콜을 쓸 수가 있어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화이트페이퍼로 제공을 해서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안전하다 하면 안전하다는 거를 논문으로 발표하게끔 해야지 훨씬 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톡 가셔도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문제 제기해 줬으면 좋겠고 뭐 더 하면 요거를 이제 카톡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문제 제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그널 프로토콜을 좀 살펴보기 전에 메신저의 특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기존 암호 프로토콜, TLS나 이런 웹, 왑,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습니다. 이 B가 껐어요. 이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통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다. 서버에게도 대화 내용이 노출되는 건 원치 않다. 그래서 종단간 암호화를 해야 된다. 대화가 불연속적으로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A, B인데 계속 통신하다가 그 다음날 또 통신할 수 있고 또 통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한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야. 문제는 이겁니다. 서버가 모르게 A와 B가 통신하려 그러면 A와 B가 서버가 모르는 장기간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기간 키. 그래서 이거는 각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계자라고 하면 이 유저들이 자기 단말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인증서, 공개키 쌍을 만들어서 서버에 등록하는 형태로 자신의 공개키 쌍을 인증서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를 들면 여기에 대칭키를 심어놓는다. 그러면 이건 종단간 암호화가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대칭키를 심어놓아도 그 인증할 때는 그 키를 쓰지만 그 키를 요 소개에는 얘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KAS, KBS 이런 형태로 대칭키를 공유하지만 인증할 때는 그걸 쓰지만 이제 요 둘 간에는 GHB로 이제 DPL만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키 동의를. 서버도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없도록 키 확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쌍방 간에 사용자들이 이제 KAS 어떤 장기간 키, 그게 이제 비밀키가 됐든 아니면 공개키가 됐든 공개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둘 간의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들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반적인 키 확립 프로토콜하고 다른 점은
B가 오프라인일 수 있어요. B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DPL을 하려면은 GA, GB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그널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 값들을 많이 만들어서 미리 서버에 등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나 B랑 통신할래? 그러면 얘를 대신해서 얘가 그 GB를 줘서 키 확립 프로토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얘가 대신하더라도 얘가 만들어놓은 GB 값은 알지만 B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GB로 세션 키를 만들어내면 서버는 그 키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시그널 프로토콜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중 톱니바퀴 기술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심지어 메시지마다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방의 안전성, 완전 전방의 안전성, 미래 안전성을 모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요 A가 만든 GA 값, 얘가 만든 GB 값을 이용해서 GAB를 이용하고 계산한 다음에 요걸 KDF에 넣어서 RK, CK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CK는 다시 또 KDF에 들어가서 CK, EK, MK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크립션 키는 메시지를 요 두 개로 인증 암호화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앨리스가 나야 저녁 먹자 이렇게 되면 요 나야를 보낼 때 GAB를 확립하게 됩니다. GAB를. 그 다음에 요 나야를 보낼 때 EK와 MK를 써서 인증 암호화해서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 CK를 이용해서 다음 CK를 구해서 또 EK, MK 요 1이면 요게 2 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녁 먹자를 암호하게 되고 얘가 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요때 얘는 GAB1이라는 값을 또 써서 다시 키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또 EK와 MK를 만들어서 암호화해서 주고받게. 그러니까 이 DPL만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한쪽이 메시지를 처음 그러니까 보낼 때마다 새로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낼 수 있죠. 저쪽 응답하기 전까지. 그러면 같은 DPL만 기반으로 가는데 요 메시지마다 같은 키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얘를 암호한 값하고 얘를 암호한 값을 달리합니다. 달리해서 암호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복잡한데 이 프로토콜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은 궁금해하시면 뭐 대학 같은 데 가서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메신저 프로토콜이 기존 프로토콜하고 되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다. 이런 특성. 그리고 이제 이 프로토콜을 이렇게 이제 시그널에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최근에 온 프로토콜이죠. 예전에 있던 커브로스하고 되게 비교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매 메시지마다 다른 키를 쓴다. 물론 요 메시지와 요 메시지는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얘와부터 얘를 바로 계산할 수는 없고 요걸 알아야지 계산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매 메시지마다 다른 키를
쓰게 되겠고, 또 상대방이 응답하면 DP-헬만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0, B0면 처음에는 A0, B0가 되겠고, 그 다음엔 GA0, B1이 되겠고, 여기서는 GA1, B1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DP-헬만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자간에서고요. 단톡방에서는 이 방법을 안 써요. 또 다른 방법 쓰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 같은 경우도 단톡방을 암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거는 이제 다자간 암호 프로토콜에서 설명드릴 텐데, 보통은 그냥 이자간 하던 거를 다자간으로 확대를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전제는 단톡방에 있는 사용자 수는 많지 않을 거다. 이런 가정하에 그런 방법을 지금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